증시가 오랜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정의 빌미가 됐습니다.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조정을 보였고 2월 소비자 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도 악재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느낀 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17% 하락하며 10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멈췄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3%, 0.1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EU 정상회담에서 일부 재정 긴축 정책 조정에 합의했지만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영국은 0.61%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19%, 0.71%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71.8로 1년여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77.6과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 78을 모두 밑도는 수치입니다. 항목별로는 현재의 경제 여건 지수가 전월의 89에서 87.5로 기대지수가 70.2에서 61.7로 각각 하락했습니다. 반면 2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7% 증가했습니다. 이는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부문별로 2월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이 3.6%나 뛰었고 산업설비, 건설 자재 등의 생산도 증가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기존에 강하게 밀어붙이던 재정 긴축 정책을 일부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틀째 회의에서 역내 국가들이 재정 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긴축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과 고용 증진 등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정상들은 구조적 예산평가 방식을 승인하면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을 평가해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한 목표 시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작은 나라인 지중해 동부 키프로스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확보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5일 저녁부터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했다고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은 지난해 6월 지원 신청 이후 9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키프로스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이어 유로존 내에서 5번째로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열리는 FOMC가 증시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대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달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또는 종료에 대한 언급들이 제기됐던 만큼 이달 연준이 어떤 경기 인식과 통화 정책 전망을 내놓을지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 가운데 주택 지표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 시장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밝은 부분인 만큼 이 시장이 호조세를 이어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장기간의 랠리를 멈추고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1% 정도 내렸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등 경제지표가 혼조를 보인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열리는 FOMC가 랠리 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갤럭시 S4 발표 이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주를 매도하면서 199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다만 자동차주들이 선전을 하면서 추가 낙폭은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1986포인트에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나흘째 올라서 54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과 이번 주 증시 어떠한 흐름이 예상되는지 글로벌 증시 면면을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부터 1부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야간 선물 동향 모두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국내 시황과 함께 선물 옵션 시장 전망과 함께 또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순서입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11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8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10일간 상승을 지속했던 다우지수가 랠리를 중단하고 나스닥 중심으로 모처럼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514까지 25포인트 하락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249까지 10포인트 하락하였으며 S&P 500은 1,560까지 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지적과 약부합 출발 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장중 내내 약부합 박스권이 지속되었습니다. 산업 생산이 호조를 보였으나 소비 심리 지수가 부진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며 증시에 부담이 되면서 장기 랠리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역사적 관점에서 미국 주식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발언이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다우지수가 지난 5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10일간 연속 상승과 8일간 지속된 사상 최고치 돌파를 중단하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돌파를 다음으로 미뤘으며 유럽 증시 또한 랠리를 중단하고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애플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반도체, 전자상거래, 기술주 및 통신주들이 조정을 주도하였습니다. 6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7% 증가해 1월 후 보합 예상치 0.4%를 크게 상회하고 산업별로는 전 산업 생산의 75%에 이르는 제조업 생산이 0.8% 증가한 것이 큰 힘이 됐으며 2월 중 가동률은 79.6으로 전월의 79.2%, 예상치 79.3%를 상회하여 2008년 3월에 80.1% 이후 5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여 긍정적이었지만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9.24를 기록해 2월 10.04, 예상치 10.0에 못 미쳐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재정 긴축 완화에 합의했지만 매출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라 큰 호재가 되지 못했고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71.8로 2011년 12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2월 77.6, 예상치 78을 크게 하회하였으며 2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0.7% 상승해 예상치 0.5%를 상회하며 2009년 6월 이후 4년 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이 시장에 부담이 되며 조정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방위항공, 금융, 유틸리티 등 60대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이 42%로 하락 업종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0종목, 나스닥 100 종목 중 25개, S&P 500 종목 중 197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다우는 30%, 나스닥이 25%, S&P 500은 40%로 나스닥과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전개되고 지수 조정폭 대비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8%, 모건 스탠리가 3.46% 급등한 것을 비롯해 애플, 보잉, US 엑스스틸, 시스코, 알코아, 휴렛패커드, 구디어 타이어, 코닝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지만 애플을 제외한 나스닥 기술주와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조정을 주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애플 컴퓨터를 분석해보면 급락 후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 주당 410달러가 지지된다면 당분간 500달러 선까지 반등이 가능하니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일정 부분 현금 보유하며 관망할 것을 제시합니다. 중장기 상승 추세가 지속되겠으나 단기 조정 가능성도 상존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19일과 20일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기 매물이 출회 중이므로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지속되겠지만 이번 주 19일, 20일 양일 관련인 FOMC를 앞두고 경기 매물이 주 초반에 출회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야간 선물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야간 선물 시장은 주간시장 대비해서 2.05포인트 하락한 261.35에 마쳤습니다.
고점 263.2로 저점 261.3으로 1.80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2,425 계약으로 전일 대비 증가하며 활발한 편이었고 장중 변동성도 크게 증가하며 모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시초가 약파 출발후 낙폭을 확대했다 반등을 시도했지만 회 증시가 하락하자 낙폭을 재차 확대해 약세가 지속되다 당일 저가 부근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909 계약, 기관이 57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970계약 매도하여 개인과 기관은 매수돼 외국인의 매도가 모처럼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장중 내내 매수를 지속하던 개인이 장마판 최대 매수하였고 장중 내내 매도를 지속하던 외국인이 장마판 매도량을 늘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매도량으로 마감하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관망을 지속하다 소폭 순매수로 마쳤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지수 하락으로 콜은 하락하고 풋은 상승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 전망해보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까지 꾸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요일 국내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해서 201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프로그램 매도와 외국인들의 선 현물에 걸친 강력한 매도로 정강후약이 전개되며 고점 대비 급락한 1986포인트에 마쳤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BS 금융지주 등 자동차, 금융업종과 코스닥 시장만 상승했을 뿐 뱅가드 벤치지수 변경에 따른 뱅가드 청산 물량 출회로 삼성전자, 한국전력, SK, 현대중공업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대부분 급락하며 하락을 주도하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년 첫 포드러플 위층대의 만기를 무사히 넘겼지만 만기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전개되어 추가 조정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를 고점으로 재차 급락해 당분간 1970포인트, 1950포인트를 차례로 붕괴시키며 1900포인트 초반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현물은 박스권 조정이 지속될 것이니 코스닥 개별주 위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추가 조정 대비해서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일시장은 시초가 하락 출발해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1포인트 붕괴를 시도하며 추가 조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 262포인트 부근에서 매도하여 하락 시 260포인트 부근에서 청산하는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60, 선물지수 260포인트, 고점은 종합 1980, 선물지수 262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 시 지선은 선물 261포인트, 상승 시 저항선은 선물 262포인트를 제시하고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8에서 상한선 263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 매도 또는 풋 매수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어 옵션 매도와 합성 전략 위주로 대응하되 변동성 증가 시는 풋옵션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풋 매수는 지수가 하락하고 변동성 증가 시 유리하고 콜 매도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변동성 감소 시 유리하며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내가격 매수에 풋 등가격 매도하여 지수가 상승하지만 않거나 지수가 하락 시 유리하며 스트랩 매도 전략은 콜과 풋옵션 양매도 전략 중 풋옵션 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 2배로 높여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지수 하락 또는 행보 시 옵션 양매도로 큰 수익이 가능한 박스권 옵션 매도 중 공격적 전략으로 지수 급등 시에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IMF가 이례적으로 EU의 금융권 단일 감독 체제 진전을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특히 이 금융감독 권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좀 보고서의 내용에 담겨 있었습니다. IMF가 EU 27개국의 금융감독 권한을 ECB 쪽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현재 의중을 비력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이 나온 부분은 EU 27개국 회원국들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평가 면에서는 예상보다 평가 점수가 낮았다라고 현재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EU의 금융감독 기능은 유럽은행 감독청이 가져가고 있지만 유로존의 금융감독 권한은 ECB에 현재 할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중적 감독 권한이 양분돼 있다 보니까 EU 국가들의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형평성 이런 점에서 약간의 문제점을 현재 도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EU 지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은행권의 부실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여전히 그 리스크의 부담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IMF가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좀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가계나 기업의 대출 이런 점에서 은행들이 손실 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는 관리 감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를 해야 이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 권한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점에서 IMF가 그 문제점을 좀 들여다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유로존의 은행 감독 권한과 EU 지역의 은행 감독 권한 내부적인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느슨하게 이제 합의가 된 상태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통합관리기구가 출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EU 재무장관 회의 때 유로존의 금융감독 권한은 ECB가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올해 내로 이 ECB의 금융감독 체제를 출범시키도록 합의가 됐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이 좀 컸지만 진통 끝에 합의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ECB가 추가적인 인원을 확충하고 세부적인 예산 확보 등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다소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EU 이제 27개국, 유로존의 17개국을 포함해 EU 회원국들은 27개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EU 국가에 포함되어 있고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부분은 ECB,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유럽은행 감독청이 이 재량권을 각국에 할애하는 방식으로 현재 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ECB와 유럽은행 감독청이 중복되는 감독 권한에 대해서 영국은 이중 다수결 원칙을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두 기구가 감독 권한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를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평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ECB 입장에서는 EU 회원국들의 감독 권한도 ECB로 가져가야 된다는 원칙을 현재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수면 밑에 불협화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IMF는 EU 지역과 유로존의 이 금융 감독 권한을 ECB에게 모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죠.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렇게 가는 것이 통합 감독의 효율성과 신속적인 그 금융 감독 체제를 유지하는데 바람직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유럽은행 감독청의 위상이 ECB의 그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이 되고 있고 EU 쪽의 그 감독 권한이 ECB 바깥에 있긴 하지만 ECB가 전반적으로 현재 금융위기를 잘 극복해 오는 권한과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ECB가 감독 권한을 가져가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는 현재 견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U 국가에 속하 있는 10개 국가들은
만약에 감독 권한을 ECB가 가져가게 될 경우 워낙 금융감독 권한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신기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ECB로 감독 권한을 넘기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반대급부는 무엇이냐라고 현재 의문을 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EU 재무장관과 EU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내용이 명확하게 합의를 이루어야 올해 ECB의 금융감독 권한의 체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체제의 출범이 가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구로다 하루일고 일본은행 내정자의 비준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통과됐죠. 이 소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일본은행 총재의 비준안이 지난 주말에 진통 끝에 합의가 됐습니다. 참의원에서는 현재 여당의 의원들이 많은 관계로 문안이 통과가 됐지만 지난 중의원 표결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로 인해서 부총재인 이와다 기쿠오 가쿠슈인 대학 교수의 내용이 처음에는 통과가 되지 않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비준안이 양원에서 통과를 함에 따라서 빠르면 이제 4월부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2018년 3월까지 현재 임기 5년으로 일단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텁다는 점, 이런 점에서 공격적인 양적 완화 카드의 추가적인 내용, 이런 점이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라쿠하 마사키 총재는 오는 19일이면 임기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임기가 이제 4월까지인데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4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도 있었는데 내일이죠. 3월 19일 임기에서 이제 조기 퇴임하도록 자신이 미리 얘기를 한 대로 내일 퇴임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베노믹스와 다소간 마찰이 있었고 시라쿠하 마사키 총재가 이렇게 조기 퇴임하면서도 중앙은행인 일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좀 훼손시켰다는 점에서는 불명예 퇴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라쿠하 마사키 총재는 아베 총리와 의중을 잘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차기 수장이 BOJ의 역할을 충분히 드라이브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간간히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라쿠하 마사키 총재가 밝혔던 내년부터 매월 13조엔의 무제한 양적 완화 기조가 금년부터 조기에 도입될 가능성과 변화의 정책 내용, 이런 부분이 관심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달 이제 금통위는 3일과 4일 날 열리게 됩니다. 이 금통위에서 새롭게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의 정책 방향이 그 청사진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제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19일부터 이임을 하게 된다면 다음 달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일본 내 소재하고 있는 경제지나 이런 쪽에서는 4월부터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 나오거나 아니면 빠르면 5월부터는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통위는 구로다 하루이코를 포함해서 총재를 포함해 9명의 금통위원으로 현재 분리가 되고 있는데요. 강경파가 4명 정도로 현재 양적 완화 기조의 찬성 기류를 가장 적극적으로 그 기치를 들고 있는 인물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2명이 중도파, 2명은 미온적인 흐름을 현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로다 하루이코는 강경파로 분류가 돼 있고 이번에 부총재로 선임이 된 이와타 기쿠오 가쿠슈인 대학 교수도 강경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만 나카사 히로시 현재 신임 부총재는 중도파 입장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스터 애니로 부르고 있는 사키키바라 교수는
엔저의 밴드 부분을 92엔에서 98엔대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동안 엔저의 그 정책 기류나 방향이 그 외환시장에서 어느 정도 현재 먹혀 들어가고 있고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94.52엔대까지 소폭 강세 기조를 가져갔는데요. 일본 내각부가 3월 원래 정례 보고서에서 현재의 그 경제가 3개월 연속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경기 판단이 강세 기조를 좀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월부터 5월까지 금통위를 통해서 구로다 하루이코의 전반적인 통화정책 사항이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내년부터 현재 예정되고 있는 매월 13조엔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이 정책이 유지될지 여부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늦어도 5월까지는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갤럭시 S4 발표 이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를 매도하면서 1980선대로 내려와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가 선전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낙폭은 제한을 시켜줬고요. 코스닥은 나흘째 올라서 560선 고지를 눈앞에 둔 상황인데요. 먼저 전일장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전일 코스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은 좀 좋지 못한 모습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낙폭을 좀 줄이지 못하고, 그동안은 뭐, 최근에는 낙폭을 좀 낙폭이 확대되더라도 장 후반에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라든지, 혹은 프로그램 매도,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작용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1986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업종별로 좀 보신다면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것 전기전자 업종, 특히 삼성전자가 2% 넘게 빠지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좀 많이 빠졌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금속,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군들이 좀 낙폭을 좀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지난 만기 때죠. 목요일에 만기에 대한 기대감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지난 금요일장에는 상승폭을 다 상쇄하면서 좀 하락 전환했던 부분이 특징이라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 이제 좀 급등세를 띠면서 1,100원 이상으로 돌파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띠면서 시장을 좀 방어하려고 했던 모습을 좀 띄었었지만은 어쨌든 뭐 방어는 못했어도 그래도 이들 종목군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상쇄되는 모습을 띠면서 하루를 마감했었고요. 예. 뭐 코스피 시장은 이제 업종별로는 약간 이제 희비가 엇갈렸지만은 어저께 지난주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보면은 금요일에도 그런 게 좀 많이 나왔는데, 우선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번 보신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선주가 조금 많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랠리를 보였던 기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요번 시즌에서 조금 우선주가 좀 랠리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 금요일에는 대거 상한가 한 10개 종목 이상이 상한가거나 혹은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던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뭐 코스피 시장보다는 좋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도, 0.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부분들. 뭐 장중에는 좀 하락을 좀 전환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래도, 상세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수세, 외국인이 한 120억 정도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세를 유지했다는 부분들. 다만 어쨌든 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군의 업종군을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
통신 장비 업종하고 운송 장비 그리고 부품 업종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운송 장비 쪽은 결국엔 자동차 업종군들이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갤럭시 4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IT 부품 업체들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좀 띄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섬유 의복 업종군들이 조금 다시 좀 크게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좀 키우는 모양을 좀 그렸었고요. 그런 모습을 띠면서 하루가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난주 금요일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업종별 현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전일장 특징을 보였던 종목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전일장 특징 종목군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일단은 아직까지 뭐 실적을 거의 다 발표를 했지만 한두 개 종목이 발표 안 했었는데 혹은 뭐 다음 분기죠. 다음 달 이제 4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또 실적 발표 시즌이 나오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던 종목이 좀 있습니다. 뭐 팀스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마감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SL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급등세를 좀 띄었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솔 PNS 같은 경우는 적자 사업부에 대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급등세를 띄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혹은 뭐 턴어라운드의 기대감 작용하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반대로 이제 RNL바이오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 지정의 우려감이 좀 작용하면서 하한가로 마감을 하고 YG파워 같은 경우도 갤럭시 기대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좀 무선 충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락세를 보이면서 좀 마감을 한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오늘이 좀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난주에 만기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선물을 거의 한 18,000개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이 매수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물 베이시스가 2.2포인트 이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하셔야 된다. 좀 지난주에 지수가 좀 빠지면서 베이시스가 좀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착이 되면서 환율이 만약에 오늘도 뭐 1,100원대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라면은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어쨌든 뭐 지난 금요일에 장대 운봉이 나오면서 1980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던 부분들, 61선 훼손 여부에 대한 이제 약간 우려감을 작용하고 있는데,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선물 매수, 외국인 선물 매수 전환이라든지 환율 부분들이 잘 이어진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61선 이탈 가능성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 여부 확인을 해보시고요. 환율 마찬가지로 1,100원 안착 여부도 확인해 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이러한 변수를 감안을 해본다면 어떠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이 많이 반등을 한다면 혹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라든지 최근에 조금 주가가 좀 빠지면서 전기전자 업종군들이 가격 메이트에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이제 어쨌든 1,100원대로 올라와서 아직 100% 여기서 안정화가 됐다. 1,100원을 안착했다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환율 안정화에 따른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증시가 만약에 다시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라면은 만약에 상승은 전환된다라면은 역시 뭐 금융주, 뭐 은행주라든지 증권주들이 증시 상승을 좀 주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기대감을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바로 560포인트 이상으로 간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그 이상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종목군들은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좋지 무차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오르겠다는 기대감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코스닥은 약간은 보수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 전략을 한번
한번 세워봤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장 투자를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어서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거래소 시장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코스닥보다 또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STX 페노션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최근 이제 공급 과잉의 압력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로 인해서 벌크선 운임 지수의 가격대가 BDI 지수가 지금 한 11일 연속 올랐다는 부분들, 또 이제 계절적 뭐 이슈도 있겠지만은 뭐 곡물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TX 그룹에서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약간은 이러한 부분 이슈가 좀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작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 이제 KDB죠, 산업은행이 만약에 입찰하는 기업이 없다라면 자신들이 단독 입찰을 해서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밝히는 걸 봤을 때 다시금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벌크선 회사 중에서 가장 1위를 달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력도 좀 높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변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 2달 가까이 혹은 한 달 반 정도를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1선을 계속 기다리면서 움직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변동성이 이번 주 내에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그게 상승으로 다 전환될 수 있을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을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5,000원대가 잘 지지가 되고 상승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6,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대 5,050원대에서 혹은 만약에 오늘 갭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5,100원 초반에서 매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6,000원까지는 보고 있고, 만약에 거기가 돌파된다라면 뭐 6,200원도 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한 달 반 가까이 기간 조정, 거의 2달 가까이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4,800원 정도가 무너지게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 상승 전환이 아니라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그 자리 4,800원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은 4,000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손절가를 놓고 리스크 관리 하신다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이 넘는 긴 시간 좀 지루하게 움직였었던 STX 페노션, 이번 주에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6,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 만인 어제 개정안을 극적으로 타결시켰습니다.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핵심으로 꼽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원안에 근접하게 지키면서 방송 공정성 특위를 국회에 설치하는 타협안을 택했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우리금융지주를 다른 금융지주 회사와 합치는 메가뱅크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메가뱅크 방식으로 민영화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져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7일 중국에서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화민족 부흥을 거듭 역설하면서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롯데는 올해 국내외에서 6조 8,400억 원을 투자하고 15,5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는 지난해 6조 2천억 원보다 10% 증가한 규모이고 채용 역시 지난해 대비 2천여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다뤄보는 이슈앤이슈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 만인 어제 여야의 협상이 최종 타결이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3주 만에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타결시켰습니다. 주요 내용만 꼽자면 일단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았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거의 원안에 근접하게 지켜냈고요. 야당으로서는 방송정책 및 업무 관할권 양보하는 대신에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을 담보해냈습니다. 여야는 우선 끝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에 발목을 잡았던 SO를 비롯한 인터넷 TV와 위성 TV 등 뉴미디어 부문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설될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야권 몫의 상임위원 자리가 있는 방통위는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골격을 유지하고 법령 재개정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또 미래부 장관이 SO나 위성TV 사업자 등을 허가 재허가하거나 법령 재개정 시에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는데요. 방통위가 반대하면 미래부는 이를 강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 방송 공정성 특위를 이달 중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새 정부의 ICT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파와 주파수 관련 업무는 미래부가 맡되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했는데요. 다만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 및 재배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확실히 지켜지도록 정치권은 오는 6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차관급 검사장 축소 조치는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야당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부분이고요. 또 여야는 또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비롯한 전반전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서 정부가 상반기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네, 신재훈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우리 금융지주를 다른 금융지주 회사와 합치는 메가뱅크 방식의 민영화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재훈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어제 금융정책 구상이 담겨있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지주사와 인수합병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우리금융 인수주체와 관련해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설명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다만 메가뱅크 방식으로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져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이런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같이 설명이 됐습니다. 국민주 방식의 매각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폭이 크고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또 공적자금 회수에도 불리하고 과거 사례에서 보듯 서민층의 재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언급을 아무래도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우리금융의 잠재적 인수자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네, 어제 중국에서는 제12기 전인대 전체회의가 폐막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취임 연설 성격의 폐막 연설을 통해서 중국의 꿈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5기 지도부가 강조하는 중국의 꿈,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연설 내용들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취임 연설 무대에 올라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마디는 중국의 꿈이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한 시 주석은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꿈이라면서 중국식 발전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0여 분 뒤 또 리커창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생을 강조하면서 소득 분배와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5세대 지도부는 시 주석이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큰 그림을 그리고 또 리 총리가 민생개혁으로 내치를 말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날 제12기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는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는데요. 시 주석은 실제적인 취임 연설에서 정부도 공산당의 지도체제 아래 인민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발전시켜 서비스형 정부, 책임정부, 법치정부, 청렴정부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당원, 특히 간부들이 인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운데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과 사치풍조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G2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는데요.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에게 국가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라고 지시하면서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며 마땅히 짊어져야 할 국제적 책임과 의무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고 합니다. 채용도 늘릴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올해 롯데 투자 계획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롯데는 올해 국내외에서 6조 8,400억 원을 투자하고 1만 5,5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는 지난해 6조 2천억 원보다 10%가량 증가한 규모인데요. 국내에서만 약 5조 8,200억 원이 집행된 예정이고요. 또 채용 역시 지난해 대비 2천여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롯데는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지만 사업 핵심 역량 강화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문별 투자 계획을 보면 유통 부문이 3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건설 1조 원, 유화 8천억 원, 호텔 서비스 7,800억 원, 식품 6,600억 원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유통 부문에서 서울 부여 이천에 아울렛 매장을 오픈하고 롯데 하이마트도 추가로 10여 개 매장을 새롭게 개설합니다. 화학 부문의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이 진행 중인 설비 증설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해외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부문은 글로벌 브랜드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롯데호텔이 해외 진출을 활발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